기억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박도현 부원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섭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의 밤. 환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기록, 완벽한 사망.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심정지 7분 전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빈 주사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요. 오늘 밤일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도요. 3년 전 저는 침묵했습니다. 희생양이 됐고 살아남기 위해 기계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선택했으니까요. 병원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병원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고 분노하면 문제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중립적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처럼 평평하게 말이지요. 중환자실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섭씨 22도로 유지되는 온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기계음만이 이곳의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볼 수 없었어요.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선 낮과 밤의 구분도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중환자실 간호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우리는 이름보다 번호로 불렸으니까요. 3번 간호사님, 12번 침상 혈압 체크 부탁합니다. 그런 식이었지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은 숫자로 환원됩니다. 혈압 90에 60, 산소 포화도 95%, 투약 시간 오전 9시 정각. 간호사는 그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감정을 넣으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곧 사고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가끔 숫자 뒤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려는 환자의 미세한 힘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보호자의 눈동자에 맺힌 공포를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과거에 한 번 그 선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젊은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정지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프로토콜을 따랐고 기록도 정확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당직 의사는 수술 중이었다고 했고 선임 간호사는 휴게실에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환자 곁에 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은 지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이 병원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였습니다. 저는 3개월간 대기 발령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했고 상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직했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의 손을 오래 잡지 않았어요. 보호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숫자를 기록하고 프로토콜을 따르고 감정을 지우는 사람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정확한 간호사가 되었어요. 실수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로봇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시선의 방향, 숨의 길이, 손이 멈춘 지점까지. 기록보다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록은 지워질 수 있지만 기억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인수인계를 받고 병동을 순회했어요. 12개의 침상, 12명의 환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숫자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1시 42분 VIP 병실에서 호출이 울렸습니다. 소리는 작았어요. 일반 병실의 호출음과 달리 VIP 병실의 벨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조용히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VIP 병실은 중환자실 끝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일반 침상보다 2배는 넓었고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이름 대신 귀빈으로 불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선은 평평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준비, 응급팀 호출.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도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이 너무 차가웠어요. 심정지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체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환자의 피부 온도, 창백한 입술, 그리고 굳어진 손가락까지. 5분 후 박도현 부원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실세였어요. 원장보다 권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인사가 결정되고 그의 눈빛 하나에 프로젝트가 엎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심정지 상태입니다. 소생술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슬픔도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기록은 정확히 해두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조치, 모든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짓이 너무 익숙했다는 걸.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12시 17분으로 기록되었어요. 박도현 부원장은 직접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고 모든 의료진에게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처리됩니다. 보호자에게도 언론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밤 기록을 작성하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어요. 시간, 조치, 결과까지. 완벽해서 오히려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환자의 차가운 피부, 박도현의 침착한 표정, 그리고 VIP 병실의 고요함까지. 기록은 완벽했지만 기억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지요. 새벽 3시 저는 간호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각자의 구역을 돌고 있었어요. 제 앞에는 오늘 밤의 기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현 부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지요. 환자 김모 씨, 남성 63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오후 11시 42분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오전 12시 17분 사망 확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간, 병명, 조치 내용까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환자의 피부가 너무 차가웠다는 것을. 심정지 직후라면 있을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저는 기록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된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환자의 굳어진 손가락, 창백한 입술, 그리고 박도현의 표정.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왜 VIP 병실에 보호자가 없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의 VIP 병실엔 항상 보호자가 상주했어요. 24시간 내내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엔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VIP 환자의 기록은 일반 간호사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임 간호사 정미란이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10년 선배였고 이 병원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일 말이야. 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정미란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잖아. 그것도 박 부원장이 직접 관리하던 환자인데. 그러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라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3년 전 일 기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희생양이 되었던 그날을 말이지요. 그때도 이랬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번엔 내가 아니야. 박 부원장이 직접 처리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말이지요. 정미란이 자리를 뜬 후 저는 다시 전산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접근 권한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서버 로그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수정했는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로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11시 35분 환자의 기록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한 사람은 박도현 부원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호출을 받은 시각은 11시 42분이었습니다. 환자가 심정지에 빠지기 7분 전에 이미 기록이 수정된 것이지요. 왜 미리 기록을 고쳤을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을 복사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데 박도현 부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부원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을 지나쳤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도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박도현은 이 병원의 실세였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더 많은 게 필요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3년 전 제가 희생양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사람. 의료 전문 기자 한재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재영 오빠, 나야.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만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오늘 오후 2시, 늘 가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3년 전엔 도망쳤습니다. 침묵했고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먼저 선택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둠은 지금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 어둠을 헤쳐나가려면 저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걸 말이지요. 이번엔 끝까지 가볼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것. 오후 2시,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한재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웃고 떠드는.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미안, 늦었어. 재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재영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서버 로그야. 어젯밤 VIP 병실에서 환자가 죽었어. 그래서? 이상한 점이 있어. 심정지가 발생하기 7분 전에 이미 기록이 수정됐어. 박도현 부원장이 직접. 재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확실해?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환자의 몸도 이상했어. 너무 차가웠어. 재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너 지금 위험한 거 알지? 박도현이 누군지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년 전처럼 도망칠 순 없어. 이번엔 내가 먼저 선택한 거야. 재영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돼. 박도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긴급 소집.
오늘 오후 5시 부원장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영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가지 마. 가야 해. 안 가면 더 의심받아.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넌 기자잖아. 들키면 안 돼. 재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놓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음악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재즈였어요. 평화로운 멜로디가 제 불안한 마음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재영 오빠. 응. 내가 만약 안 돌아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내가 기사를 썼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 썼어.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나도 침묵했으니까.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둘 다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카페를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5시 저는 부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원장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박도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도연은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비밀 유지 서약서였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에 입사할 때 쓴 겁니다.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젯밤 일도 기억하시겠군요. 박도현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서버 로그에 접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습니다. 박도현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환자가 이상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진실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심정지 직후라고 하기엔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록이 수정됐더군요.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박도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리하시군요. 하지만 너무 영리하면 다치는 법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한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배웠어야 했어요. 이 병원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존입니다. 박도현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말이지요. 당신이 가진 USB는 이미 무용지물입니다. 서버 로그는 오늘 오전에 초기화됐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기억이요? 네. 저는 모든 걸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시간, 상황, 당신의 표정까지. 기록은 지울 수 있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기억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요. 시도는 해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3년 전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박도연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침묵했던 것을요. 저는 부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그는 사라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혼자가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희망까지.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여전했어요. 차갑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기록을 작성하고 침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박도현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시간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제가 부원장과 부딪혔다는 소문이요. 괜찮아? 정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내 얼굴 봐. 한 달은 늙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견딜만 해요.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요? CCTV야. 그날 밤 VIP 병실 복도.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물어보지 마. 나도 위험한 짓 한 거야. 정미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줘요? 3년 전에 내가 침묵했잖아. 그때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조심해. 박도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미란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저는 재영을 만났습니다. 늘 가던 카페가 아니었어요. 박도현이 미행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외곽의 작은 모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뭔데? 재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CCTV야. 그날 밤 VIP 병실 복도. 재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11시 시간이 흘렀어요. 11시 20분 박도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VIP 병실로 들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11시 35분 박도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주사기가 있었어요. 빈 주사기였습니다. 저거 봐. 재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주사기. 환자에게 뭔가를 주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11시 42분 제가 호출을 받고 뛰어갔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응급팀을 불렀습니다. 재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이거면 충분해. 박도현이 직접 들어갔고 뭔가를 주입했어. 그리고 7분 후에 심정지가 발생했어. 증거가 될까? 될 거야. 하지만 더 필요해.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영상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지? 부검 기록이 있을 거야. 환자 가족이 요청했다면.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그날 밤엔 없었지만 다음 날 병원에 왔었어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환자의 아내였지요. 찾아봐야겠어. 위험해. 박도현이 눈치챌 거야. 괜찮아. 어차피 저는 이미 찍혔어. 재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무리하지 마. 내가 다치면 나는 어떡해.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나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영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야 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의무기록팀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모든 환자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담당자는 김주희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주희야. 언니, 왜 여기 와? 부탁이 있어. VIP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 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언니, 그거 권한 밖이야. 들키면 나도 잘려. 제발. 정말 중요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희는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분만. 10분 후엔 나가줘. 고마워. 주희는 컴퓨터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름을 쳤어요.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사망 진단서, 부검 소견서, 그리고 동물 검사 결과. 저는 동물 검사 결과를 클릭했습니다. 칼륨. 과다 투여.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으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과다하게 투여하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몸에서 분해되어 흔적이 사라져요. 언니 이거.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언니 위험해. 이거 누가 알면.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의무기록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증거가 모였습니다. CCTV, 동물 검사, 그리고 제 기억. 이제 박도현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저는 재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찾았어. 뭘? 칼륨이야. 박도현이 환자에게 칼륨을 주입했어. 동물 검사에 나와 있어.
재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어. 기사 쓸 수 있어. 언제? 내일. 내일 아침에 일면에 실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산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한 것이지요. 밤이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을 꿨습니다. 환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재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기사 나갔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떠 있었어요. 명문병원 부원장 환자 살해 의혹.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 병원 입구는 봉쇄됐고 직원들은 뒷문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재영이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박도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지요. 대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뤘어요. 명문병원의 추락, 하얀 거인의 민낯, 환자 살해 의혹, 진실은.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3시 경찰이 박도현을 소환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지요. 부원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지요. 끝났구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3년간의 침묵, 일주일간의 싸움.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란이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뉴스 봤어. 대단해. 진짜 해냈어.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미안해. 3년 전에 그랬어야 했는데.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사흘 후 검찰이 박도현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살인이었어요. CCTV, 동물 검사, 그리고 여러 증인의 진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병원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누군가는 안아줬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비겁했어. 선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다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공기, 기계음, 그리고 긴장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편안했어요. 이곳이 제 자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숫자를 기록하고 프로토콜을 따르고 침묵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았고 보호자의 눈을 마주봤어요. 슬플 땐 울었고 기쁠 땐 웃었습니다. 선생님, 울고 계세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80대 할머니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어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말고. 저는 그제야 진짜로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까지.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어요. 뭐가? 당신이 날 살린 건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린 거예요. 한 달 후 재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여전히 쓸 맛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재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상해.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 그럴 거야.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빠는? 나도 비슷해. 3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 재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그때 기사를 썼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다 끝났잖아.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한테 빚진 거야. 재영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빚 같은 건 없어. 우리는 함께 싸웠어. 그걸로 충분해. 재영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천만에.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석 달 후 박도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그날 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후 11시 42분 VIP 병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환자의 체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심정지 직후라고 하기엔 말이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박도현 부원장이 도착했을 때의 표정을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예상한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보였어요. 후회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도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객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박도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그도 인간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많이 바뀌었어요. 새 원장이 왔고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졌고 직원들의 목소리도 커졌지요. 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기록하고 때론 울고 웃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입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기억하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계가 되려 하지 마세요. 기억하는 사람이 되세요. 신입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하기로 했습니다.